안녕하십니까. 너무 조촐한 모임이어서 제가 그냥 감히 인사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기업 영어분과를 맡은 최명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제가 하지 않아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덜떠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 특히 대구에 계시는 분만큼은 좀 잘해서 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원장님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지만 안살림 바깥살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요양원분과의 교육은 국장님을 동행해서 오는 걸로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 혹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도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교육 아무데나 잘 안 시켜줍니다. 원장님이 회비를 거금을 내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내 개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에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가 분야에서 초청 강사로 오셨던 강세호 박사님이 또 화요일 날 오셨고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대구로 오셨습니다. 너무 유능한 분을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인프라나 제가 가진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기관 운영에 보탬이 된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고요. 대신에 참석률만 많이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창립 기념이라 저희가 사무국장님한테도 가방 하나 증정을 하겠습니다. 그 가방 메고 열심히 오시라. 오늘 배고프시면 뒤에 떡 하나 더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임원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오다가 접촉사고도 있고 붙이다가 손도 다치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점 많으나 예쁘게 봐주시고 하여튼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에게 잘 해주시고 끝까지 남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하시는 강사분을 소개드리면 이분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백만인 클럽의 총재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공공 정책 감시단에서도 하시고 현재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요양시설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학 박사시고요. 삼성전자에서 임원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인데 장기요양의 큰 인물이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신 분인데 오늘 오셔서 여러분 요양원 잘 운영하지만 고시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의미로 보면 현지조사를 어떻게 했을 때 받을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례들을 오늘 박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청중이 너무 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우리 최명희 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 개인적인 소개는 별로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인원이 작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좀 명단을 보니까 15명 등록을 하셨는데 벌써 목표를 초과해가지고 지금 한 25분 정도 오셨죠. 목표 초과 달성을 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죠. 박수 한번. 점심은 잘 드셨나요? 예. 점심 드시고 나서 제일 찾아오는 것이 졸음이시죠? 그래서 꼭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강의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중간중간에 재미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썰렁한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이제 그 주제는 원래는 이제 고시에 대해서 고시가 무슨 말이냐라고 어느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니 사법고시냐 행정고시냐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썰렁하죠. 실제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런 장교양 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을 하시다 보면 법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물건 잘 팔고 영업하고 그리고 돈 벌면 쓰고 그런 게 전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8년 이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거나 또는 일반 사업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때는 뭐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 막 간섭하고 그런 것은 안 하셨죠, 그죠? 그런데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간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섭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처벌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는데 그게 모든 세계적인 추세가 규제라든지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는 전 세계의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분야는 전부 다 탈규제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막 하는데 몇 가지 분야만 완전히 정말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죠. 보험료를 한다. 우리는 계속 그게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받은 보험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다. 공적 자금은 투명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규제가 강화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간 입장에서는 이 사회보험료이지만 그것은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론 투명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딱 3가지 분야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20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들, 그 다음에 보육, 그 다음에 유치원 이 3가지 분야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의 26개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국가가 직접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인데 특별히 장기요양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분야만 그것이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민간을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설치하고 뭐 시설을 설치하고 유치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돈으로 하는 데 비해서 이 운영비만 달랑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 모르시는 분 없는데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닌데 국가는 이 3가지 분야에서 그 운영하기 전에 설치한 투입한 그런 설치비라든지 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것은 설치비를 국가가 다 대주고 토지비 설치비를 다 대주고 운영비를 별도로 주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인데 비해서 우리 민간은 달랑 급여수가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주는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공공복지시설하고 민간을 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언론이라든지 정부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1대1로 절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말하자면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인건비가 적다. 그러면 이제 꼭 신문에 보면 2가지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하시는 분도 와 계신가요? 주로 요양보호사인가요? 같이. 네.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서 요즘 우리를 계속 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 우리 월급 100만 원도 안 돼. 그렇게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며칠 전에. 자, 월급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뭐냐라고 보면 풀타임이 아니고 하루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럼 딱 100만 원 나오면 우리 요양시설에서 하는 8시간 이상 하는 거는 한 2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는데 제가 사업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사회라서
요양보호사라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분들이 풀타임이라고 말하는 풀타임, 파타임이라는 말을 절대 하잖아요. 절대값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100만 원 파타임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풀타임으로 해서 2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아, 우리 월급 80만 원밖에 안 돼.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 내용을 알 바 없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위정자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로 앞장서죠. 민주노총이 월급 80만 원짜리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파타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을 하는 건 절대 비교를 안 해요. 그런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장 또 두 번째의 현상은 뭐냐면 그런 거죠. 똑같이 정부에서는 운영 비용에 급여 비용을 분명히 줬는데 공적 자금 하는 데서는 그 월급에다가 보조금 또 후원금을 합해가지고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민간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급여 수가 부분에서 또 운영비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총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총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포괄수까지이기 때문에 비용을 주기 전에 산정한 건 맞아요. 운영비가 얼마라고 산정한 건 맞지만 실제로는 그 운영비는 병원과 달리 포괄수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게 쓰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너 운영비는 운영비 전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정부가 이중적인 주장을 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대 비교하면 생기는 그런 비난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또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문제점은 우리 운영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안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그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주제는 그런 사형기업, 사유재산 또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복지 분야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재정 누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까 왜 장교양기관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국가가 다 못하고 했나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국가는 항상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사실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면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호보험의 대상자 수를 늘리지 않고 딱 고정을 했다. 그 고정을 했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딱 고정을 해버리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에 얼마나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런데 개호보험 또는 장기보험 수를 늘리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관에 못 들어가고 서비스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사회적인 불만이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런 장기보험 정책, 다시 말하면 제2차 장기보험 기본계획에서도 일본식의 예산을 줄이는 모든 작업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식으로 보면 장교양 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그 장교양은 그대로 줄여놓고 양론을 유료 양론 제도를 선택하면서 4가지 유료 양론 제도가 있습니다. 4가지 유료 양론의 제도는 어떤 거냐면 어르신의 그 건강 상태, 급여 서비스 제공 상태에 따라서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요양보험에서 돈을 더 주고 그 대신 개인 돈을 받고 그런데 조금 저같이 널널한 사람이 있으면 요양보험에서 주는 돈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돈을 많이 받게 하는 차등화 정책을 펴고 있죠. 근데 그것도
돈이 남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재정 뉴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을 남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부족하게 하면서 주고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원래 장교양은 이게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장교양이나 요양보험에서 일본의 경우는 주로 어떤 개인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개인 없어지고 누가 하고 있냐면 시설 건축업자들 요양서를 많이 짓죠. 건축업자들 그 다음에 식자재 공급업자 또는 식자재 공급업자 그 다음에 뭐 물품 제공업자, 제약회사, 보험회사 이런 사람들이 장교양이 하나만 그런 시설들을 사가지고 100개, 200개씩 운영을 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안 남고 왜 하냐? 안 남대 하냐? 제가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자체로는 안 남는다. 그렇지만 파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식자재는 식자재 공급하면 되고 제약회사들은 우리가 엄청난 약을 쓰잖아요. 그런 약을 하고 그런 거에서 남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일본의 사정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장교양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여러분 저기 회장님은 능력 있어서 사업 여러 가지 하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런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한 상황적인 것을 구분하고 정책을 만들어줘야만 한국에 맞는 장교양 보험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주로 한국 보건사회정책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연구원분들이 주로 일본에서 나온 논문들을 그대로 베껴서 적용하는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하고 민간하고 개인하고 공익법이나 차이점 또는 국가적인 그런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게 그대로 베껴오니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복지 재정 누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을 짜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노인 요양서를 운영하시는 노인 요양서에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게 될 텐데 재가 중심의 서비스. 그래서 뭘 하겠다? 통합재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통합재가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시범 사업은 끝나고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는데 주야간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방문요양, 방문 목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돼서 운영하는 시스템. 그렇죠? 그러다 좀 이따 케어 커뮤니티 케어. 이 나이가 들면 치매 초기 현상으로 이씨하고 김씨를 바꿔 부르는 거 또는 앞뒤 단어를 혼동해서 부르는 그런 게 저도 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저를 볼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로 가면서 커뮤니티 케어 기본은 일반 우리 커뮤니티에서 케어를 책임져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양설은 저 뒷전에 좀 가 있고 재가는 조금 이제 근접해 있고 커뮤니티 자체에서 노인 어르신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 노력들이 모두 다 돈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 멋있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하면 그림을 아주 현란하게 그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 이미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순진한 우리 장교양 기관 운영자, 원장님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를 쥐약 아시죠? 이게 우리를 죽게 하는 건지 또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 전반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노인 요양설에는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데 거기에 재지정제라는 게 생겼나요? 재지정제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자,
장교환 기관 지정은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걸 좀 이따 중간에 지정제를 재지정을 다시 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없애버리겠다. 그중 가장 먼저 타깃되는 게 뭔가요? 평가 등급 2등급을 몇 번 받은 사람? 3번 받은 사람. 평가 2등급을 연속으로 3번 받으려면 최소한 몇 년이 걸려요? 9년. 9년인데 한 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제 6년이 남았는데 그것도 연속으로 3번을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2등급을 받고 다음에 막 해서 D등급 받으면 다시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재지정제는 평가뿐만이 아니고 이제 현조사에 걸려서 또는 수시로 기관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상 불량한 자기네들이 볼 때는 불량한 일, 우리가 볼 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 두 가지 개념이 상존해 있지만 그런 과정의 노력들이 굉장히 그 생존의 위험을 하는 그런 게 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것은 고시라고 했는데 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고시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원칙을 잡아놨는데 원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무조건 때려부수죠.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초범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형사법에서도 초범이면 다음에 잘해, 다음에 또 걸리면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고 풀어주죠. 근데 이런 장기왕의 행정처분에서는 만약에 그 위반이 됐다면 경중, 아주 심한 범죄, 아주 좋은 범죄, 그 다음에 초범, 재범에 관계없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래서 한때 정말 유능한 그 노인정책관이 계실 때는 이걸 고쳐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하고 해서 하는 중에 다시 다른 데로 발령이 나버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냐 라고 여쭤보면 그냥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현조사가 제일 무서워. 그건 제일 무서운 건 맞는데 현조사 외에도 우리를 둘러싼 위험관리 요인이 많은데 모든 그런 위험의 요소의 근본이 제도, 법과 제도에 있다. 법과 제도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고시를 구절구절 일일이 확인하기에 앞서서 어떤 법의 체계에서 우리가 고시가 차지한 역할이 뭔지,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신 생각이죠. 그냥 고시 조항만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시 자체는 두꺼운 데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세부적으로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협 요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 보시면 현조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현장 지도 감독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자, 현조사만 우리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요즘 최근에 재무규칙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막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고 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부터 지금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죠. 재무회계제도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그 고양시에 가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고양시에 있는 시설 한 100개 정도가 모여서 현장 지도 감독을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된 내용을 전부 다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주의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현장 지도 감독의 기본은 뭐냐면 재배기를 지키는가, 인건비 적정 비율을 지키는가, 이해가 되시죠?
또 이제 법과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비양 실버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성남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데 작년 한때 뭐 전국을 휩쓸었죠. 어떻게 휩쓸었나요? 불량시설이고 뭐 위반하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세비양 실버홈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법을 무지하게 많이 위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비양 실버홈은 2014년도에 설립된 기관인데 그 기관은 원래 학원을 학원을 하시던 분이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150인 이상 시설되시는데 기숙학원을 하시던 분이 잘 되는 걸 이제 접고 요양사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노조가 생기기 전에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폐업도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미 차려놨으니까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또다시 시동을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혼도 당하시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데 또 그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한다니까는 폐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노총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구실을 삼아서 언론에 뿌리고 하면서 뭐 도배를 했죠. 한 예로 여러 가지 했지만 뭐 시간 공부에서 하려고 식자재비를 3년 동안 36억 원을 갈취해서 대표가 다 인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식자재비가 36억 원을 인마에 포켓할 일이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민주노총은 정말 억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이사가 뭘 해가지고 3억 5천을 또 배임행위 됐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무죄로 됐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폐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청하고 공단한테 현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현조사를 해서 폐업을 해놓고도 현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게 폐업하고 매매를 하려고 마무리하는데, 그런 와중에 현장 지도 감독이 이제는 어느 위협적으로 가는가를 설명하다 좀 길어졌는데, 성남시가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개념으로 현장 지도 감독 누가 해요? 지방자치대가 하는 거죠. 근데 경찰, 보건소, 노인보호 전문기관 하고 MOU를 맞아서 같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왜 오나요? 보건소가 왜 오나요? 그 사람들 법적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 저질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만약 성남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퍼질 판이라는 거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를 잘 대비를 힘을 모아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뭐 하는 거죠? 가산을 줘놓고 가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일단은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개념은, 원칙은 재정을 급여수가를 정할 때는 뭐가 얼마 선수적으로 전부 다 계산해놓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통체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한 게 포괄수가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병원의 제도하고 좀 다른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뭐는 뭐로 써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산도 정말 사람이 가산해서 들어와서 사용한다면 그 가산은 원래는 가산료는 받았지만 우리가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여기 있는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고 하는 게 융통성이 허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이 되면 뭐 하나요?
어디로 일르나요? 현조사팀으로 일르거나 또는 고발을 하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사용된다는 게 굉장히 큰 위험이다. 그다음 정기평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등급 3번을 이런 걸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재지정제 탈락한다. 그런 위협적인 요인이고 재정 제도는 우리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 금년도 12월 12일부터 이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재가기관이 없으시니까는 괜찮은데 이제는 재가기관에서 기관기호 3번에 해당되는 장교양 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재가기관은 허용이 안 되고 2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복지기관으로만 신고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3번인 제가 장교양 기관이 3번으로 하려고 하면 허용을 안 내주는 거예요. 재지정제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12월 10일부터 생기니까 좀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될 입장이다. 이거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6번째 노인학대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가 돼야 될 정도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하신 분도 있고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고 이혼하신 분도 어제 이제 그 모임 끝나고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데 어느 요양 원장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아주 그 사람 표현을 뭐라 그러더라 아주 중요한 소식을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특정 뉴스가 뭐냐니까 어느 원장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어느 원장님이 이혼했다는 게 이혼이 되나요? 왜 이혼을 하게 됐냐고 좀 여쭤보니까 이런 험난한 것 가운데 뭐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노인학대도 한번 걸렸다 해결은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뭘 하냐면 이런 어느 시설도 하고 재활시설도 하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분이 위장이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 당하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눈을 맞추면서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이런 걸 물어보죠. 장교양 기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 이상의 답변은 나 그만둘 수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만 못 두시죠. 왜냐하면 못 둬야 될 이유는 많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기운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의 이런 강압적인 제도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쪼는 것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도 보시면 부족하죠. 시설이 부족하면 정부는 반드시 또 풀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제가 이제 산 경험적인 것은 저도 산전, 수전, 공중전, 해양전을 전부 다 거쳐본 사람인데 그 공중전, 해양전을 직접 할 때는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게 고시보다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만 60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좀 친하신 분들 그냥 저녁이나 한 끼 먹고 이렇게 저녁 생일 기념식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마지막 생일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 생일인 것 같다 하고 이제 그 한 분 한 분 다 마지막 생일이라는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 악수도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는 방법도 연구를 해놨어요. 저희들이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변전소가 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전기공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짐지고 몇 발만 넘어가면 죽어버리는 거 이제 아주 쉽게 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는 방법을 연구를 해놓고 이제 계속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나와서 어르신도 보기 힘들 정도로 되는데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 마지막 생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희들은 법인으로 이걸 운영했는데 법인의 이사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 모든 책임을 그분들이 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뭐 그분들 집 전부 다 집단이 당하고 전부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죽어서까지도 원망을 들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 죽고 딱 지금 3년째 되는 겁니다. 3년째 열심히 노력해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말을 저희 실화를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이게 처음 하는 얘기인데 철원 위험이라는 것이 마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게 우리 장교환 기관 사람들의 얘기다. 이것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얼마 5월 2일 날 나이가 20세 되는 재윤경 의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을 띡 발의해놨는데 법의 내용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기가 막힌 내용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고충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뭘 한다? 업무 취소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시키겠다. 그게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요양사를 하기 위해서 돈도 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매각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윤경이 20세인 여자 국회의원인데 아마 최연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경험해봤겠어요? 요양사 한 번이라도 방문해봤나요? 방문해봤을까요? 저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운영도 안 해봤고 그런데 누가 이것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추측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다 어렵죠. 회장님은 안 어려우시죠? 어렵죠. 저 소문에 들어보니까는 재벌이시라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대구 자주 오는 거 아시죠? 교육도 와서 하고 여러 번 하고 하는데 교육 때 제가 저녁 숙소가 없는데 회장님이 숙소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정도 되면 걱정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선생님 오늘 모시려고 밑밥을 좀.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 하나하나가 우리를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할 거다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고시도 고시지만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진도를 빨리 할게요. 그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법의 체계를 전체를 알고 고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우리가 나오는 무슨 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엔 시설장은 상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근거로 해서 고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 시설배치 기준 위반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거기에 별표 3, 4 나와 있는데 그걸 고시에서 다시 풀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각 법에 따라서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헌법 제123조 국가는 사형기업의 경영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적정한 보상을 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 조항들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다 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답을 하고 그러냐면 경과기간이 지났다. 그 헌법 소원을 제출해야 될 법적 기간인데 이미 법을 만드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는 적절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 경과기관을 둬 가지고 그걸 항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행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헌법소도 했고 우리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에서도 헌법소를 했는데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정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다 경과기간이 지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지 90일 이내 또는 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법은 90일보다 한참 있다가 6개월, 1년 후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모든 판결의 근원은 우리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헌법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이미 만들어지고 1년 지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1년 반 있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기하면 모든 게 무의미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이 헌법소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모르는 법의 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변호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니네는 왜 싼 변호사를 썼냐? 그리고 아주 비싼 변호사를 쓰면 되지. 근데 비싼 변호사를 쓰면 무지하게 비싸요. 단위가 1억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무지하게 자동화돼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돈 내라고 하면 또 안 내죠. 보통 이런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정도 잘 지키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무슨 이런 할 때 돈도 잘 내시고 하는데 꼭 그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이 11조 얘기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11조 안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이 많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은 보려고 좀 지나갔지만 이런 헌법의 체계 다음에 이제 법률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해당되는데 자 인건비 적정 비율을 지켜야 된다. 어디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개정에서 나온 거죠. 우리 1년 6개월 동안 싸웠지만 통과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아까 시설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저 밑에 시행 규칙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의 체계인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저 앞에 법을 다 보실 필요 없이 마지막 책에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은 아닙니다만 상위법에서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는 경우만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가끔가다 보건복지부 하는 거 보면 위임을 안 해놓고도 위임한 것처럼 떠버리는 거죠. 자, 장교양기관 재무규칙을 딱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 재무규칙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줄 수 없고 또 시설에서는 뭐죠? 이자 원금이자 못 갚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 재무규칙이 나와 있나요? 재무규칙이 나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재무규칙 위반 회계구정으로 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합의 위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임을 실제로 안 해놓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싸울 때 항의를 했죠. 그냥 빙긋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윤경 의원이 이번 말한데도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의 규정을 안 했다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살짝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인건비 적정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요양설에서는 시정명령을 3번 하죠. 3번에서는 다음에 뭐죠?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가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 취소, 영업정지. 굉장히 다르죠. 자,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현지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꼭 이긴 사례인데 주로 보는 것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은 고시를 적용한 경우 또는 그 지침을 여기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노인복지사업 시행 지침 뭐 그런 게 바로 지침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만 있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 이제 오늘 사례 중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식자재비, 요한서는 식자재비 민감하죠. 현장 지도감독에서 딱 갈구죠. 근데 식자재비는 어느 법에서 저촉을 받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식자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막 갈구는데 그 법의 기준이 뭔가요? 식자재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모두 어떻게 된다? 다 써야 된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지금 한 거죠. 근데 그 법이 어디 있나요? 사실은 그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2013년, 14년도부터 저희 바른노인복지실천협회가 꾸준히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지키면 좋겠지. 지침이니까 지침은 좋겠지만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 검사는 하고 하지만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다시 재무의 규칙을 회계 지침을 하면서 저 지침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 식자재비가.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 지침에 나온 회계 부정이라는 의미가 돈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데로 전용했다. 재무회계 규칙상에는 관양목에 따라서 돈을 써야 되고 그것이 어길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한간 뭐 전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썼다 그러면 위반이 돼가지고 회계 부정 위반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올해부터는 회계 규칙이 그 중요시 되겠는데 이제 노인유황설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 이제 까놓고 한번 우리 오픈해서 이건 절대 어디다 발설할 거 아니니까 정부 보건복지로 말하는 식자재비의 개념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비용이 뭔가요? 급여 수가의 식자재비하고 또 인건비에 급여 수가에 포함하는 인건비하고 두 개를 합해야 말하자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업자들이 식자재비만을 전부 다 주고 뭐 나중에 이렇게 살살에 나중에 돌려줄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막 조사하러 다니는 데는 식자재비하고 비급여에서 받은 식자재비하고 급여 수가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다 쓰지 않으면 적발하겠다.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아직 대구까지는 안 내려왔죠. 그죠? 지금 서울 근방에서는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로 막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의 체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이제 고시라고 하는 게 이제 고시는 두 개가 있어요. 장기간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이 있고 세부사항 전문이 있는데 자 위반에 관련돼서는 주로 위에 있는 고시 전문을 보시면 위반에 관련된 것이 나오고 밑에 세부사항은 그걸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가산을 한다 사회복지사 가산을 하는데 가산의 식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절차 감산할 때는 어떤 절차를 하고 하는 그런 기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법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 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한 5분 정도 되면 졸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떤 방법은 저 법을 읽지 말고 법을 보고 나서 막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날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입으로 소리내지 말고, 원래 소리내는 방법이 있지 말고 그냥 쭉 보시는 것을 쭉 보시면 5번을 반복해 보세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거 전혀 보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는 게 5번을 반복함으로써 저 법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인지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처음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뒤에 가지도 못해요. 뒤에까지 가지도 절대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해보시는데, 이제 이런 경험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다른 거 못하고 공부만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자녀분들한테 써먹어서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서 딱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눈으로 전체를 한번, 이번에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사회다 그러면 사회 부분에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를 놓고 그냥 쭉 먼저 한 3번 보시면서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맵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서 그걸 포토 이미지라고 하는데, 시험을 볼 때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요. 머릿속으로. 굉장히 유효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법을 해석할 때도 저 법을 하나하나 글자 해석하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오늘 그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이어서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주로 아까 위협 요인이 있었던 그런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 몇 조를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본 다음에 그럼 거기 가면 돼. 가서 상 좀 읽어보면 그렇게 읽으면 무지하게 쉬워져요. 근데 법을 처음부터 보려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응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법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공자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나 다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고시가 뭔지 몰라요. 사법고시 얘기하는 거냐, 행정고시 얘기하는 거냐. 고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이런 고시도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걸 거야 막 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바로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칙이 많은 사람이 동의한 법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현조사가 나와서, 한 기관의 현조사 나와서 걸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걸린 사람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 옆집도 다 그러는데, 이제, 현조사 하신 사람, 그럼 거기다가, 다 그런다는 사람이 누군지 써봐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걸렸죠, 전부 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무원조차도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노인병실이니까 거기 근접해서 얘기하면, 우리 급식 인원 있죠.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위주로 50인 이상이 될 때 영양사를 갖추라고 그랬죠. 지금은 식수 인원이 50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수 인원이 50 이상인데, 식수 인원이란 어르신 플러스 종사자까지 합한 거죠. 그런데 저희 전에 안성에 있었는데, 안성의 공무원이 무슨 이런 발표를 하면서 거기다가 식자재 급식 인원 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 이미 식수 인원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하니까 뭐로 바뀌었냐고 하니까 이 사람 실수로 입소 정원 50인 이상의 영양사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아직도 식수 인원 50인 이상은 영양사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막 사람들이 서로들 갑론을박하면서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맞다.
저는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정말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감사가 들어왔는데 감사에서 걸리는 사항도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사복지 공무원이 그랬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현주사에서는 그런 게 소용없죠.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에 자주 나와서 바뀐 법도 익숙하게 해야 된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 줄 아세요? 고시가 평생 10년 동안 몇 번 바뀌는지 아세요? 한 300번 이상 바뀌었어. 그러니까 안 보고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자주 오시면 정보를 듣고 또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리면 그걸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법을 바르게 이용하자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법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정상적인 법을 지키자고 해놓고 왜 너는 딴짓하냐, 가서 데모하고 그러냐, 그런 생각하시죠? 이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저인 건 아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의 개념으로 준수를 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면 통제 및 규제로 엄격하게 하면서 그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법하게 개선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헌법 정신을 벗어난 초월적인 법은 유연성을 가면서 인력 배치 기준, 유연성을 가지는 폐기를 하도록 주장하는 거죠. 저희들의 역할은 1번 정상적인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몽운동 캠페인함과 동시에 두 번째 이런 잘못된 법들은 고치자라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2번과 3번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 물어보면 법 바뀌었나요? 바뀐 게 없다고 답변하실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모임에 와서 이렇게 상세하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용통계 아까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현지조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조사인데,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현지조사는 기획현지조사와 일반 현지조사가 있는데, 기획현지조사는 그 사람 보건복지부가 볼 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걸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테마로 잡아가지고 한 100개 정도 기관을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1년 전에 겪었던 그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실시 후 사유를 미개제 해가지고 많이 걸려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자료는 몇 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7년치를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생기냐면 법의 원칙을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자료 보관 연수는 5년. 근데 부당 수급 또는 부정을 해서 금액을 탈취했을 때 반환한 법은 몇 년? 10년.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너 위반했으니까 자료를 다 내. 나 자료 없어. 5년 이상 지난 자료 없어 하면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잘난 체하고 7년치를 전부 다 냈어. 7년치를 안 낸 사람은 적반이 안 된, 처벌 안 받았는데 7년치를 낸 사람은 처벌하겠다, 행정처분하겠다고 고시가 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아서 벌써 없었던 일을 했지만 그런 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돌봄과 재가 서비스를 하는 재가분들이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이것도 거의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시설장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당신 그냥 웃으면서 돌봄 서비스는 몇 시간 했어요? 전화제 한 30시간 했어요. 근데 제가 서비스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몇 시간 했어요? 그러면
이 고시에 보면 자기가 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다 등록한 그 업을 월 근무기준 시간만큼 해야만 월 근무기준 시간이 충족돼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안 되는데 이게 나눠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돌봄은 안 치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좀 더 환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이제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보고 문제가 있다고 적발하는 경우 우리는 그럼 적발을 진작하지. 그러면 5년 7년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주장도 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요양 서비스,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제가 해서는 뭐 시설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일반 현조사는 직원의 내부 고발, 타기관의 고발, 평가나 상실 모니터링, 공단의 부당의 의심 모니터링. 공단은 그냥 막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FDS,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 프라우드라는 것은 사기라는 거죠. 사기를 거짓말하는 것을 잡아낸 시스템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오기 전에 다 돌려봐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찾는 노력, 고발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찾는데, 한 가지 실감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원장님이 그 간호사를 채용을 했는데, 요즘 간호사는 월 근무 기준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한 2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돈이 없으시니까 한 70만 원 정도를 주고 간호사를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공단에서 FDS로 돌려보니까 간호사가 70만 원짜리 간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표는 정규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정규. 그러니까는 현주소를 나와가지고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달랑 가가지고 딱 위반을 잡았는데, 정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시설인데 벌금이 얼마 나왔냐면 환수가 1억 5천이 환수가 나왔어요. 실제로 생기는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도와드려서 나눠서 내도록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고시라든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 기획 현주소하고 일반 현주소하고 다른 점, 발견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몇 시까지죠? 3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4시까지. 예, 고맙습니다. 20분 연장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랬는데 구분점이 있어요. 현주사를 나왔는데 먼저 면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번 현주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안 믿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기획 현주사는 오늘부터 6개월 이전의 사주를 보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그러다가 걸리면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기획 현조사다. 그런데 일반 현조사는 어때요? 그 고발자 또는 그런 사람들이 지정한 기간을 전부 다 보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는 것은 고발자에 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실 때.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이 막 항의를 하시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3년치를 전부 다 보냐? 옆에 사람 6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그런 비교하는 게 이런 기준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서 강조해드리면, 작년까지는 재무규칙이나 인력배치 기준 위반을 안 받는데, 금년 후반부부터는, 이제 상반부터는 이미 시청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조사에서도 재무규칙 위반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볼 수도 있다. 아직 본다고 확정은 안 했지만 충분히 보고도 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요양선의 현조사 대상 한 15가지를 제가 2010년 동안 저희가 바른노인복지 실천협의회에서부터 공공정책 시민단체단 한국 100만 클럽에 이르기까지 요양법률 구조단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다른 때 전화를 안 하시다가도 현조사만 걸리면 전화가 오시죠. 혹시 여기는 저한테 전화하신 분 없으신가요? 근데 하여간 전화를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어디다 공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제일 많은 것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근데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왜 가장 많을까요? 고시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한번 제가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 뭐냐면 이분이 월 근무 기준 시간 안 했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3시간만 더 하면 이게 한 달 한 걸로 돼 있는데 3시간을 안 넣게 되면 한 달 모두 안 한 것으로 돼서 2.5대 1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3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3시간. 그런 마음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큰맘 먹고 딱 안 해야 되는데 3시간 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등록을 청구를 하게 되니까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자격자 등 종사 인력을 허위 등록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직종별 고유 업무 미수, 이것이 가장 현조사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가장 많이 본 것은 직종별 고유 업무 미수행. 자, 조항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종별 고유 업무 미수행이다. 요양보호사가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식당 일을 하거나 당진됐다. 그 다음에 또 뭘 잡았죠? 이세원은 뭐 하는 것이죠? 원래 빨래를 하는 것이 유세원은 고용이고 거기에 청소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뭘 가지고 잡았냐면 유세원이 조리실에 가서 그릇 씻었다. 많이 잡혔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퇴사자를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연했는데 지연하게 되면 내가 퇴사자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시설에서는 어때요?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 하다가 보름 늦어지고 하는 경우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외자의 시설 입소를 미신고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급 외자를 정원에 안 치고 그냥 별도로 두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거의 다 이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옛날 과거에는 등급위자는 별도로 하고 나 저기 장교 인정서 있는 사람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문제고 정원 초과시설에 입소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등급회자를 두고 하다 보니까 정원 초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는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법의 제47조하고 65조에 걸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신고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시행령 제4조에 나온 건데 사례를 들어드리면 어느 요즘 복합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많죠. 거기에 요양시설도 하고 또 뭐 해요? 거기에 죄악암 보호도 하고 방문 목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중간에다가 인가받지 않는 건물 하나 쭉 세워놨어요. 복합 전체를 보니까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몰라. 이해가 되시나요? 본인도 몰라요. 이게 위반인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거기에 입소시켰다가 여기 빈면 쪽으로 옮겨요. 나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실제 걸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신고 시설에서 한다고 하지 내가 장교하는 사람 시설 신고하지 않는 사람 요즘 거의 없죠.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허가받지 않은 별도의 공간에다가 하는 것도 미신고 시설 위반이다.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항목이었는데 그 항목들이 보면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야. 어떤 걸 할 때 너무 여러분들이 바쁘죠. 그래서 우리 머리가 복합적으로 뭘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며칠 이건 이날 꼭 해야지 하다가 저도 마감날 넘겨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박자를 일일당 수가로 청구하는 건 법 제45 고시 제45조인데 이것도 요즘은 다 지키는데 처음에 외박자는 50%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일일당 수가로 다 청구한 경우에 걸리는 문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입소시키는 행위는
장교양보험법 제35조 5항에 굉장히 큰 중재로 다스리는 건데 요즘은 본인 부담금, 일부 부담금을 받지 않은 분은 많지 않은데 아직도 시골에서는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유인알선 위반 행위로 걸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만 아니고 식자재비 비급여도 등록을 해놨죠. 이렇게 등록한 것에서 할인해주는 행위는 그 유인알선 행위에 걸려서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다만 모든 평가자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는 봐주고 여기서는 왜 안 봐주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잡아내는 사람과 안 잡아내는 사람인데 우리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야만 안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 또는 성희롱 경우 너무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건 제 구조에 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팻말로 여기는 재가급여 여기는 시설급여라고 써놓으면 좋은데 벽도 없이 그냥 구분하는 시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기관에서는 재가급여의 주야간보 서비스 그런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 빈 방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서비스를 했는데 그것도 크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부당 청구로 걸리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 처리하지 않고 수가를 청구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재매일치 위반 및 인건비 적정 비율 위반에 대해서도 이제 금년도부터 한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표명은 하지 않지만 이 내용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고시로 돌아와서 우리가 제가 파일을 원래 보내드렸는데 그 아래 한글 파일을 찾아서 못 읽어가지고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쪽은 거의 없으니까 제가 쪽은 안 고쳐도 되겠죠. 그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썼다. 그래서 고시 제6조에서 이제 위반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요양시설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자격 없는 사람 쓰시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근데 재가 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어느 어르신을 모시는데 자기가 어디 갈 일이 생겼어요. 갈 일이 생겼는데 내가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인 다른 사람 대신해서 세우고 나서 갔다 왔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무자격자로 적발이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원특례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 67조 한번 보시죠. 정원특례 위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46조에 이제 법을 이해하는 방법을 이런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원특례 위반은 46조 부분에 있더라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설 페이지 제 페이지는 안 써있네. 46조 시설급여 정원에 관한 특례 이것은 입소 정원에 관한 특례가 있고 종사자 특례가 67조예요. 그래서 먼저 시설기관 정원 특례에 관한 특례는 요점은 외박기간이 10일간에는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특례로 초과된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특례 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이 되는 날까지는 있을 수 있는 90일간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내용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례 입소자에 대한 급여 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외박자의 장기 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2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요렇게 그 정원에 관한 특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67조로 돌아가서, 자, 이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의 감액 산정 특례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느 직원이 6개월 이상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근무한 걸로 인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바로 충원하지 않도록 되는데, 6개월 이상 안 된 사람이 그만두면 그만둔 날부터 바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기준인데 거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사례냐면 이런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67조 제3항에 보면 요양보사 사회복지사 조련 이사용 보조는 퇴사일로부터 21일간 인정을 받는 거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퇴사일로부터 30일간 받는다. 그런데 이 어느 기관이 이것에 위반돼 가지고 행정처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된 사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특례를 신청하는 인력 배치 기준 특례를 신청하려면 어디다 하나요? 롱텀 케어 시스템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열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관둬가지고 시스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퇴사 등록을 해놓고 열리지 않아서 그걸 그에 신청을 못했는데 처음에 그만둔 날로부터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는 21일, 간호사는 30일 해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으니까 그 달은 못하고 다음 달에 가니까 열렸어요. 다음 달에 가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스템 안 되는 경우도 기존에는 뭐였냐면 그건 기관이 잘못한 거다. 시스템이 안 돼도 기관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례가 이제 그 유능한 판사가 행정법원의 판사가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는 공단의 신뢰 원칙에 준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단을 패소시키고 이걸 인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시스템이 안 되면 공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도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법원에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자 4번 등급외자 시설 입소의 미신고는 제47조라고 했는데 이제 법정을 보면 이 법은 이 책에 이제 있으시니까 이 책을 보시고 47조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시면 급여 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은 입소자의 범위는 거기에다 이제 뭐라고 나오죠? 수급자와 등급 외자도 포함된다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 외자 아닌 사람을 빼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법을 볼 때 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민가입 제 63조를 한번 볼까요? 63조하고 68조인데 (63조에)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은 정원 초과에서부터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미가입하면 모든 장교원이 감액 산정을 한다. 이 법이 있는 거죠. 그다음 68조에 가면서 비슷한 게 나와요. 68조에는
전문인 배상 책임 미가입 감액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 자론에 대해서 배상 책임 미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한다는 10%를 삭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시설하고 제가하고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다르죠. 기준이. 시설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입소 정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죠. 제가는 종사자의 수로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를 누구나 있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월말에 돈을 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월말에 돈을 막 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막 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가는데 꼭 그 전에 그 전전날 내면 되는데 꼭 돈 언제 내요? 마지막 날에 내요. 왜 마지막 날에 내요? 여유가 있었으면 그 전에 막 낼 텐데 여유가 없으니까 대부분 심리적으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겨가지고 어디 갈 일이 생겨버렸어. 놓치는 경우죠. 그러신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 이런 위반되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처리해야 될 거, 신고해야 될 거. 저도 똑같아. 저도 신고해야 될 날짜를 기억은 하고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제가 오직 바빠요. 오직 바쁘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어저께 밤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다 내는 급여에 대해서 내는 게 뭐죠? 월급 받으면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 제가 치매인 것 같아요. 저 국세청에다 내는 거. 가끔세, 갑종 근로소득세 이런 것도 가끔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그날 넘기면 가산세가 나오니까 조심해. 미리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꼭 내도록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쭉 이렇게 한번 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현조사 대상 이것만은 아니지만 거의 이 범위 내에서 요약서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15가지 사례를 많이 익숙하게 되면 굉장히 현조사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공단이요 무작정 제가 이렇게 좀 공단하고도 얘기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직접 현조사할 때 가서 참관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참관하냐면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저한테 어느 기관이 운영위원회 위촉이 되면 현조사가 발생했을 때는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현조사 참관을 해서 잘못되어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보면 이 법을 몰라서 법이 이런 거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 법 조항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나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현조사 대상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 고시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 것은 2019년도 고시 또 2020년도 고시가 내년도 생기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공단이나 그런 분들이 법도 안 바꿔주고 그러는데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이라 재가급여에서 월 한도액이 좀 조정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 중복 제공 금지 법 고시제 4조인데 옛날에는 많이 적발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요양보호사 중에서 퐁당당 하시는 분들이 퐁할 때는 시설에서 일하고 당당할 때 재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위반이 돼서 연락이 와요. 왜 연락이 오겠어요? 왜 분명히 우리 할 때는 시설에서 했고 그 사람들 할 때는 재가에서 했는데 왜 연락이 올 것 같습니까? 왜 연락이 오냐면 그걸 하실 때 바로바로 기재했다가 등록하시면 좋은데 시사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쪽에서 보통 많이 어떻게 하시냐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대충 날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한 날짜로 겹치는 경우 위반으로 걸렸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7년 전에 것을 우리가 위반했다고 연락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뭐 벌금은 안 넣는데 이제 그런 기준인데 급여 중복 제공 금지 조항도 어땠냐면 옛날에는 그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또 그 노인 복지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위반으로 걸렸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저 법 기준에서 복지주택, 노인 복지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재가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위반이 안 되는 걸로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울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직원 배치 가상 기준도 많이 보완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치매 전담형도 너무 안 하니까 요즘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죠. 돌아다니면서 이런 조건이 좋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좋아졌나요? 치매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받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옛날에는 바로 당했죠. 그런데 유예기간을 두면서 치매 요양보호사 바로 뽑히지 않아도 그런 조항들이 계속 바뀌면서 보완이 되고 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편한 것들은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물어야만 이게 보완이 된다는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안 하고 이제 우리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대부분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조용히 있으신데 그럴 때 적극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한 페이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우리 실버페어라는 잡지를 제가 운영했는데 그 현조사에 대한 대비 요령이라고 해서 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바이블이 돼가지고 많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걸 복사해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한 가지 법과 규칙을 이해되는 것은 불변의 사실. 우리가 법과 규칙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법, 잘된 법 하여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안 지켜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과 규칙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모임들에 자주 나와서 어떤 게 바뀌고 있는지를 자꾸 얘기해야 되고 미처 못 오는 사람들한테 계몽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법이 자주 바뀌니까 이런 데 익숙하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지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시면 안 하고 바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종사자 인력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요양보호사가 우리 공공정책시장 고발장을 냈어요. 아니 나를 고발한 게 아니라 이기론이라는 그 노동조합 하는 사람을 고발한다고 저한테 고발장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돈을 원래 안 받는다고 사람이 이기론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대구에도 친박을 하셨는데 이기론이라고 개인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서 고발부터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요양보호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해줄 테니 돈 받게 해줄 테니 돈을 출장비를 얼마나 했다 20만 원을 받는 게 20만 원. 원래 대접은 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내고 없는 돈 20만 원 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런지 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종사자 인력을 제대로 안 쓰고 또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을 등록해놓고 쓰고 이런 사실들을 막 공유를 해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걸리는 것들이 그 신고에서 걸리는 것은 종사자 인력을 허위로 하는 경우가 아직도 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종별 고유 업무 수행은 요즘은 다 익숙해가지고 요양보호사들한테 밥 패는 걸 안 시키지만 그리고 법률도 좀 완료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입소 정원 관리 그 다음에 시설 신고도 이것도 대상이 돼요.
시설을 우리가 뭐뭐 쓰겠다고 배치도를 했는데 그것을 고쳐놓고 법에다 집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현조사 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합니다. 이거 과태료 내는 항목입니다. 행정처분 항목은 아니고 물리치료시설이 여기에 있었는데 물리치료를 저기다 바꿨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중에 행정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내는 항목이더라. 배상 책임 말씀드렸고 외박자 수가도 요즘 하도 조심하시니까 됐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노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항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로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그 사람들 주장해서 돈을 달라는 거, 그 다음에 불법 의료행위를만 주장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더 각별하게 하시면서 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령을 말씀드리면 휴게시간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전부 다 모아놓고 제가 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전부 다 모아놓고 우리 시설은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네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고발할 때는 안 썼다, 거기서 앉았다 그래가지고 위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비디오도 찍어놓고 여기 공간을 마련해놨으니까 쓰세요. 그 다음에 휴게 시간에는 꼭 가서 거기서 쉬세요. 대기시간 그걸 공지를 하고 알린 것들을 문서상 또는 비디오로 찍어놓고 꼭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있다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꼭 이제는 이런 법을 위반해서 걸리는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 때문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노동조합의 목적은 요양보 살았던 종사자들한테 뭐 돈을 받게 해준다, 처우개선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실은 사이가 좋은 사람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탈기라는 거 누구를 털어요? 시설장 대표를 털어요. 없는 사건도 만들고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굴복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실 때 우리가 한국 백만클럽에서 한국 노사협의연대를 만들어서 노사 상생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지금 3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느라고 사실은 고시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시간은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법의 체계를 이해를 하고 주로 위험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이 뭔지 그런 걸 기준으로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뭔지를 이해만 잘 하셔도 이걸 달달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가 있다는 거 쭉 읽어보시고 나서 아까 10몇 개, 15개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시고 더 필요하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그 정도는 이해를 돼서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앞뒤 상황을 모르고 이따가 읽어보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예.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 괜찮습니다. 실제로 지금 식자재비가 예. 순수한 식대비로만 저희가 그렇죠. 그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하는데 실제로는 조리사에 대한 부분이 네. 하나도 지금 이제 안 들어가 분명히 있죠. 안 돼 있어요. 네. 공동생활 과정에는 조리사를 가산으로 넣는데 네. 노인 요양시설에 지금 조리사가 없고요. 또 50인 이상에는 필요수에 영양사가 있어요. 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식자재비로만 계속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이걸 하는지, 어차피 60.3%라는 인건비 비율이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항의를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정리를 하나하나 하면 식자재비는 식자재비로만 돼 있고 식자재비만 비급여로 돼 있고 그 인건비 부분은 기본상으로 한 명의 조리원이 그 기본 수가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대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2008년도 서류를 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한 명이 들어가 있긴 해요. 조리원 한 명이. 근데 실제로 조리원을 한 명만 쓰지 않고 2명, 3명 쓸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항의를 왜 안 하냐 항의를 쭉 했는데 그 논란이 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굉장히 뜨겁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그걸 안 밝히고, 왜 그걸 밝혀야 되냐 안 밝히고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됐냐면 그 서류를 하나 그 산정 기준을 밝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조리원도 이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30명 기준인가요? 30명 기준 한 사람, 60명 두 사람 이렇게 바뀌듯이 그렇게 보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조리사는 상근 시간이라는 거를 의미를 주면 안 되죠. 조리사가 1시간 내야 할 수도 있고 2시간 내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시설장에 대한 거는 당연히 강요되는 건 맞는데 조리사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 맞으니까 우리 회장님 박수 한번 이렇게 주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든 보건복지법들이 그런 상황까지도 아까 재윤경 의원이 해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듯이 보건복지도 처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조련하면 조련 한 명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촉탁이도 뭐 있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까지는 고려가 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아침에 와서 쉬죠. 쉬는 시간에 쉬죠. 쉬는 시간도 그들은 일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면서 전달이 돼서 금방은 바뀌지 않으나 언젠가는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울어라 열풍아 계속 우는 거죠. 밤이 새도록 울어야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무리 저 뒤에 우리 다음 강사 선생님 오셔서 이제 마무리만 하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뒤에 재윤경 의원 나온 건 자료를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얘기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 밴드에 들어와보시면 다 아시고 공지를 하는데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이런 것이죠. 왜 요즘 기관장들이 조용하시냐? 연때까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국가가 못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재매규칙 우리 걸 바꿔주면 장애인설도 있고 막 26개 시설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바뀌어줘야 되는데 우리만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오재세 의원이 그렇게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이 거꾸로 온 게 법은 못 바꿔주는데 그걸 시행규칙이나 그걸로 할 수 있는 안을 서로 논의해보자. 거기까지 의견을 맞추고 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보강이 되니까 모든 국회의원도 그럼 그게 끝나고 보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장기환 기관도 도매금으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리빌드업해서 3월 28일 공청사업에서 다시 시작했고 이번 6월 17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후 12시 반에 그런 재배유치 문제라든지 재윤경 의원 문제라든지 자유민주지수, 헌법정신, 시장경제 원칙 이런 걸 주제로 이현주 의원이 스스로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의원회관도 빌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때 우리가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대구에서도 항상 많이 오셨죠. 근데 이번에 한 번만 저는 이제 물러나고 자연인 신분이니까 왜 자연인한테 자꾸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바쁘시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짧죠. 박사님 하루 종일 들어도 들을 거 진짜